거예요. 지금 병증은 나무에 나타난 이상 증상이에요. 이상 증상. 31조 병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병증이 있는데 크게 생육장애, 그 다음에 2번 32쪽에 보면 저장물질의 수송장애, 3번 수분과 무기염류의 장애, 4번 수분 수송장애, 6번 물질 이동장애, 6번 기능장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7번 2차 대사장애, 8번 재생능력 장애. 이런 게 있는데 특이한 것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특이한 것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1번 생육장애 중에서 뭐 콕 집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뭐 외화, 세태, 위축, 억제, 윗절함, 분열 조직, 활성화, 그다음에 이상 증식, 상평생장. 상평생장 같은 건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보면 그대로 입자루가 입맥의 윗부분이 아랫부분보다 더 많이 자라게 해서 입이 아래쪽으로 처지는 거. 이게 그 시들었을 때 수분이 많이 물에 수분이 많았을 때 이런 증상이 나거든요. 상평생장. 작물 생리 아니 작물 수목 생리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에틸렌 이럴 때 그게 상평생장이에요. 시들은 모습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그런 거라든지 뭐 얼룩 그다음에 인맥 투명화 이런 것도 중요하고 30조 넘어가서 2차 대사에 장애가 있어요. 근데 안토시아닌 발달이 지연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색깔이 변한다. 그다음에 이제 32쪽에 표징이 중요해요. 표징은 병 걸린 데서 병원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분하셔야 돼. 병징하고 표징.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쪽에 보면은 그림이 쭉 있어요. 그림 보면은 균사체, 균사매트, 뿌리꼴, 균사다발, 좌좌, 균핵, 흡기. 여기까지가 그 영양기관이에요. 영양기관. 이게 뭐 식물로 치면 줄기나 이런 거죠. 요 그림을 잘 보세요. 균사체, 균사매트, 균사골, 다발, 좌자, 균핵, 흡기. 요게 영양기관에 대한 거고, 그 나머지 포자, 분생포자경, 포자낭, 노균병, 흰가루병, 분생포자반, 분생포자좌, 분생포자각, 잔항반, 잔항, 잔항각, 잔항구, 담자기, 버섯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림에 그 좌자랑 분생포자반이랑 그 그림이 좀 비슷하잖아요. 예. 분생포자반은 물론 이제 포자만 이렇게 튀어나온 것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좌자는 영양기관 그러니까 균사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균사 자체가. 그래서 내가 구분을 하라는 거죠. 영양기관하고 이쪽에 생식기관이에요. 그 나머지가. 흡기까지가 영양체. 그죠? 흡기까지가 영양체. 그러니까 식물로 치면 줄기나 잎 이런 게가 되는 거고 포자부터는 뭐예요? 씨라고 생각하시면 돼. 씨. 그런데 좌자 같은 경우도 쌓이는 거고 분생포자자도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좌자는 그 균사 자체가 쌓이는 거라고. 그리고 분생포자자는 분생이 쌓이는 거지. 포자가 쌓이는 거. 균사가 있잖아요. 균사가 줄기잖아. 영양이잖아요. 영양기관이에요. 그죠? 제가 영양기관을 강조하는 거는 식물로 치면 잎이나 줄기나 이런 거예요. 근데 포자는 뭐예요? 씨잖아, 씨. 꽃으로 얘기하면 씨가 이제 날리거나 이런 거잖아요. 들리지. 씨가 쌓여 있는 거하고 줄기가 쌓여 있는 거하고 틀리잖아. 이해되시나요? 말씀 알아듣겠는데 네. 생김새가 꼭 그 좌자의 그 동글동글한 게 균사로 안 보이고 생긴 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좀 헷갈려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림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부분을 그러니까 좌자는 균사가 쌓인 거고 좌자라는 거는 잔항, 좌자, 그러니까 씨 같은 게 쌓여 있는 거고 분생포자는 포자가 쌓여 있는 거란 얘기죠. 이쪽은 밑에는 다 그냥 위쪽은 영양기관이라는 얘기예요. 이쪽은 왜 자꾸 나누느냐 그러면 제가 이거 곰팡이가 있잖아. 곰팡이가 있는데 실같이 생긴 거는 그 영양제예요. 영양제. 근데 영양제가 자라서 이제 포자가 돼서 씨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 나누는 거를 이런 거를 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잎이나 나머지는 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거를 맹크줄기, 잠자, 버섯 이거는 이것도
자아실체잖아요. 이거. 그것도 이제 저기예요. 생식기관이라고 해서 생식기관. 꽃밭 이제 꽃 자루라고 그래야 되나? 씨를 저기 하려면 우리 식물로 얘기한다 그러면 씨앗을 맺으려면 그 줄기가 있잖아요. 꽃받침이라 꽃줄기 같은 게 있는 거고 위에 있는 그 영양기관은 그 균사 자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해를 뿌리 같다. 뿌리. 그래서 자꾸 나누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를 나눠서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 밑에 있는 거 다 C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곰팡이 C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 위에는 뭐 줄기 곰팡이 그 자체 몸 자체가 쌓이는 거란 얘기죠. 이렇게 막 뿌리꼴도 되고 자자도 되고 이러는 거예요. 수목 진단이 있습니다. 진단은 이제 진단을 하는데 어떤 증상이 있냐면은 누렁 뭐 이렇게 쭉 알아주셔야 돼. 그걸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가서 읽어보시고 누렁 같은 경우를 한번 보자고. 황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병에도 있고 장에도 있고 충에도 있고 그래요, 그죠? 누렇게 되는 경우 뿌리 썩음, 물간부, 기생부, 바이러스, 파이토프라, 선충, 기생식물 이런 거에 의해서도 누렇게 되고 또 영양이 부족하거나 뿌리 손상이 되거나 수분 부족이거나 과다되거나 저온 이때도 제초대도 복도도 이때도 황화 현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흡축성 해충으로도 줄기 청공성 해충으로도 누런 현상이 일어나. 그리고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조금 보면은 특이한 게 있어요. 중간에 보면 빗자루 같은 거만 빗자루 같은 경우 우리 파이토프라스만 알고 있는데 곰팡이로도 되죠. 뭐가 있어요? 벚나무 빗자루병 같은 거 그런 거는 곰팡이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제초제를 뿌렸을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호르몬이잖아요. 제초 그 이사디라든가 이런 거는 저기잖아요. 쌍자 외떡잎성을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제 죽이는 거거든요. 그때 잘못 치면은 이렇게 빗자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빗자루 현상이 흡축성 해충일 때 진딧물이라든가 깍지벌레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런 거 이런 것도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그런 거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렇게. 그러면 이제 35쪽 이제 진단을 하는데 첫 번째로 여과지 습식 처리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균을 따다가 키우는 거예요. 적당하게. 잘 안 나타나니까. 그죠? 병증이 이제 보니까 뭐 병증만 있고 표징이 안 나타났어. 그리고 뭐 병증이나 표징이 안 나타났을 때 따다가 그거를 이제 그 키우는 거예요. 습식실에다가. 적당한 온도가 되면 이제 커지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어디 수입 종자 할 때 가장 많이 쓰인다. 수입 종자. 그죠? 그 다음에 그 패트리 접시에다가 걷다 놓고서 이제 온도를 키워 적당한 20에서 25도 뭐 3일에서 7일 동안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포자를 이제 동정하는 거죠. 키워서. 이게 이제 2차 시험에 이렇게 나요. 그렇게 똑같이 갖다 놔. 봉투 속에 갖다 놓고 현미경으로 맞춰보라고 그래. 균이 보이게끔 세팅을 하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여가지 습식 처리법이고 36쪽에 넘어가겠습니다. 영양 배지라는 게 있어요. 영양 배지도 이제 키우는 거예요. 이것도. 이건 어떤 때 키워요? 이 곰팡이는 그 절대 기생체 말고는 습식실에서 키울 수가 있어. 그죠? 근데 영양 배지에서 또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영양 배지에 대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병원균에 따라서는 습식 처리법으로 병원균의 포자 및 구조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아 동정이나 진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차염소산 나트륨을 표면 소독한 다음에 이제 물 한천 배지나 영양 배지 등에 치상하고 올려놓고 병든 부분을 이제 생장하게 하는 것도 이것도 똑같이 하는 것으로 뭐 균총 같은 걸 관찰한다. 그리고 그 잘 안 자라면 자외선이나 형광 등을 사용해서 포자를 이제 키우는 것도 이게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생리화학적인 게 있어요. 생리화학적은 바이러스병 할 때 감자 같은 거는 황산구리법을 써요. 황산구리법은 뭐냐면은 황산구리하고 수산화칼륨을 첨가해서 거기 병 걸린 데다가 색깔을 칠하면은 그거를 칠하면은 자색이 나타난대요. 이런 걸 생리화학적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바이올로그
탄소원 이용 여부에 이제 검정을 많이 이용한다. 그래서 바이올로고 검정법 그 그림 있죠. 이게 이제 생리화학적이에요. 생리화학적. 그다음에 4번 해부학적이 있는데 해부학적은 말 그대로 자르거나 부셔갖고 보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37쪽에 전번에 얘기했는데 이제 곰팡이도 시들고 세균도 시드는 그런 병이 있어요. 그죠? 시들었어요. 아까 볼까요? 한번 시들은 거 볼까요? 여기 보시면 34쪽 가보겠습니다. 잎과 마름 두 번째 황화 말고 잎과 마름, 마름, 시들은 가지 마름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병에는 뭐예요? 뿌리 썩음, 물간부, 기생성 시드름, 줄기 마름, 기생식물, 선충, 물간부, 국제성 세균 뭐 이렇게 돼 있죠. 국제성 세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곰팡인지 뭔지 이렇게 알아보려고 그러면 세균인지 알아보려면 구분하려면 이거를 줄기를 잘라봐요. 식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잘라서 물 속에 담궈요. 그러면 세균으로 들었을 때는 이게 시드른 거를 이제 잘라서 이제 그 물 속에다 넣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서 세균들이 쫙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세균에 의한 거다. 곰팡이가 아니고 세균이라 이런 거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해부학적 진단이에요. 자르는 자체가 해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절편기로 잘라요. 막 이제 저 자실체 같은 거 진단할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버섯이 자실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양 자체를 막 잘라요. 그래서 절편기로도 잘라갖고 이제 모양 같은 거 포자 이런 거를 자실체 속에 이제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는 게 검사하는 게 해부학적 진단이에요. 근데 현미경적 진단이 있어요. 현미경적 진단은 말 그대로 현미경을 사용하는 건데 광학 현미경이 좀 그 배율이 좀 낮고 전자 현미경이 더 높은 거예요. 그죠?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광학 현미경을 사용하면 해부 현미경보다 높은 배율에서 진균과 세균을 관찰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광학 현미경은 해부 현미경보다 또 높은 배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광학 현미경보다 더 높은 게 전자 현미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자 현미경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38조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전자빔으로 이제 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고배율로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투과 전자 현미경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전자빔을 투과해서 그 세포의 내부 뭐 세균의 부속사 바이러스 입자들을 관찰하는 데 쓴대요. 투과 전자 현미경.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주사 현미경이 있어요. 주사 현미경도 입체적으로 보고 그런 거 봐요. 그래서 뭐 표면의 돌기라든가 무늬 이런 거를 쓸 수 있어요. 버섯, 녹병균 등의 분류에 많이 이용된다. 주사 현미경. 그다음에 39쪽 면역학적 진단법이 많이 쓰는데 어디 병이에요? 바이러스에 많이 써요. 근데 최근에는 진균하고 세균하고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항혈청을 만들어요. 항혈청을. 동물이나 이런 데서 이제 뽑아서 뭐 병에 걸리면 이제 그 반발하는 그 적이 있잖아요. 그걸 이기려고 하는 그 항혈청을 만들어서 식물에 이제 병 걸린 거를 갖다가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면역학적 그 진단이라고 그러는데 방법은 뭐냐면은 그게 이제 특이성하고 신속성이 있어요. 왜냐면 그 병 각각마다 항혈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하기 때문에 빨리 되는 거예요. 그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뭐 피 같은 거 검사할 때만 이렇게 쫙 해놓고 저기 하는 거잖아요. 그거 항혈청을 막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색깔이 막 변한 게 있고 노란 거 있고 막 이렇잖아요. 이러는 걸 면역학적 진단법인데 항혈청하고 응집과 침강하는 반응이 있고 그냥 면역확산법이라고 해서 확산이 되나 봐요. 그 다음에 IF법이 있고 면역효소 항체법이 있고 엘리사법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가장 많이 쓰여요. 이거를 이거는 이제 면역학적 면역효소 항체법이라고 해요. 엘리사는 면역효소 항체법. 면역효소 항체법. 그림을 보시면 면역항체법. 항체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 게 있고 쭉 읽어보시고 나중에 40쪽에 보면 이제 분자 생물학적 진단이 있었어요. 이거는 DNA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DNA를 갖고 이제 하는 거예요. DNA 이제 염기서열이라고 있거든요. DNA 각
그 식물병하면 식물병에 그 DNA가 다 있어요. 그거를 특정 부위를 이제 갖다가 증폭을 시켜요. 그러면 그 DNA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제 기존에 해놨던 DNA 염기 서열을 갖고 새로 이제 병 걸린 거를 갖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찍어낼 수 있겠죠. 아, 이 병은 이런 염기 서열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병이 걸렸다 이런 게 이제 분자 생물학적 방법인데 거기에 보시면은 PCR이라는 게 있어요. PCR은 이거 저기를 늘리는 거예요. 그 염기 서열을 그걸 염기를 서열을 늘려갖고 그 DNA 그 저기를 증폭시켜갖고 염기 서열을 확인하는 그런 거고요. 40쪽에 이제 코우의 법칙이 있습니다. 코우의 법칙은 가장 간단한 그 병원체를 알아내는 병원체를 이 병든 식물에서 어떤 병원체가 이게 어떤 병원체 때문에 이게 병이 걸렸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아내는 코우의 법칙인데 간단하죠. 1번 병든 식물의 병진 부위에서 병원체를 찾을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당연히 병들었으면 그 병원체가 있어야 되고 그 병원체를 갖고서 키워요. 아까 영양배지라고 그랬어요. 키워줘죠. 키워요. 키우면 키운 걸 갖고 세 번째로 이제 다른 똑같은 거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키운 거를 갖고 다른 데다 갖다 놔요. 건강한 그 똑같은 기주에다 그 적용을 시켜봐요. 그러면 똑같은 병이 걸리겠죠. 그 원래 건져낸 것도 그러고 또 그거를 다시 거기에 떼어갖고 재분리해서 배양하면 이제 확인이 되겠죠. 완전히 이게 병원체다. 이 병의 병원체다. 코우의 법칙은 이제 2차 때 날 가능성이 있어요. 써라. 코우의 법칙. 어떤 병을 주고 어떤 식으로 진단할 건가 서술하시오. 그러면 이제 코우의 법칙을 써도 되겠죠. 그죠? 서론에다가 이런 식으로 코우의 법칙을 적용해서 이 병을 알아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적용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물광부, 국제서, 세균, 그 다음에 원생동물 이런 게 돼 있고 뭐 흰가루병이나 이게 안 되는 게 뭐라고 불러요? 절대 기생체 같은 경우 절대 살아있는 데서만 자라는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저기 코우의 법칙은 적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데서 몸체에서 하기 때문에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시험에 잘 나는 거 흰가루병 여기 안 나오는 녹병 뭐 이런 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기생체이기 때문에. 코우의 법칙 알아두셔야 되고요. 안 되는 거 흰가루병, 녹병, 절대 기생체를 알아두셔야 돼요. 개념을. 절대 기생체는 이 코우의 법칙이 이제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코우의 법칙이 안 된다. 코우의 법칙에는 키우는 게 있잖아요. 병원체를 갖다가 키워야 되는데 그런 게 흰가루병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기주 특이성 그런 식물에서만 자라는 거니까 이렇게 영양 배지에서 크지를 않을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책에 있는 거 외에도 절대 기생체에 된 거 나오면 이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병에 가서 41쪽에 가면 식물 검역이라는 게 있어요. 검역이라는 건 뭐예요? 외국으로 또 자꾸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뭐 병이. 그래서 그거를 서로 이제 그 나라마다 차단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요새는 이제 그 42쪽에 보면 이제 소나무 제선충도 이제 그렇게 외국에서 들어왔다는 거고 그다음에 동양에서 수입한 밤나무 면목이 묻어 들어간 줄기마름병 이제 이런 미국 같은 경우로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포넥트리아, 파라스티카 이런 게 이제 3대 병인데 그게 원래 동양병이었었어요. 그런데 1900년대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는 이제 쑥대밭을 만들어냈는데 이런 게 이제 검역이 잘 안 돼 갖고 그러겠죠. 근데 그게 다시 밤나무 줄기마름병이 우리나라에 또 왔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잘 안 걸리겠죠. 옛날 우리나라 병이 풍토병이었기 때문에 아시아 거기 때문에 밤나무 줄기는 아시아에는 잘 안 걸려요. 그 다음에 털록병도 이제 이거는 어디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유럽에서 수입한 스트로브 잣나무가 거기에 이제 털록병이 들어가갖고 북아메리카 미국에 이제 잣나무를 또 피해를 입힌 경우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저기 의자 하나만 아니요, 제가 네, 갖다 오실래요? 여기 오세요. 여기 거기다 의자 좀 달라고 합니다. 잠깐 인사만 드리려고 또
그래서 인사하세요. 이제 정확히 하세요 그러면. 그럼 하시면 되죠. 네. 인사 더 정확히 하라고요. 아빠. 저도 이제 민준원 선생님하고 1차 시험에 합격한 짝이사고요. 특강 주변 야독할 때 같이 했었고 앞으로 뭐 특강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같이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네. 물어봤어요. 전에는 오래 있었는데 자리도 비셨고 인사만 드리고 또 다음에 또뵐 기회가 있으면 시간 더 있으면 여기 앉았다 가시고. 좀 더 앉아서 그러면은 뭐 현재 저기 뭐- 명함이라도 하나 주시든지 해야죠. 명함은 없고요. 연락처 하나. 어떻게 합격하셨어요? 아 성공사에서 얘기해 줬을까. 그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무슨 교재로 했냐 뭐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요. 어떤 교재로? 저는 교재는 그 이제 신국 경리학이랑 뭐지 수리학 두 권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양성기강 교육이 3월에 끝났어요. 그래서 한 달밖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양성기강 교재 위주로 공부했거든요. 틀려 역시. 그렇게 어떻게 공부했냐 그러면 교재 갖고 공부했다. 책만 봤다. 이런 사람이 다 똑같은 시간이 거죠. 없어서 이걸 볼 시간이 없고 이렇게 어쨌든 이제 배운 거 그 양성기간 이제 저희가 주간반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수업하고 저는 이제 잘 까먹으니까 집에 가서 가능한 복습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전공하셨습니까 혹시?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 물. 전공은 아니고 화학 전공인데 학종용 무리하죠. 농약은 다 마찬가지. 농약 농약하고 농약은 다 마찬가지. 화학하고 틀리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제가 했던 방법이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 건 저 나름대로 좀 그 컨디션 조절을 좀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날 9시에 입시를 해야 되면 그 제가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대 가장 컨디션을 좋게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막 우스갯소리로 뭐 김연아도 컨디션 조절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가능하면 그 시험 치는 그 시간대에 최상의 컨디션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한 달 남았을 때 그 정도 그렇긴 하지만 한 달 남았을 때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시간에 가능하면 이제 몸이 좀 배어 있게 네, 해서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컨디션 조절이 좀 제일 중요하고 뭐 찍더라도 잘 찍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기 일 안 하시고 그냥 그 수험 준비만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 달 만에 진짜 빠르죠. 어디 저 협회에서 공부하셨습니까? 유선이가 뭐 동기거든요. 오기. 제 선물 치는데요. 네, 얘기 들었어요. 이번이 기회가 아닐까. 또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되시고 또 바로 이제 2개월, 있고. 2월 달에 또 시험이 있으니까 한 달 반. 4월 달에 있지. 4월 달에. 내년. 이 2차. 내년 아니 이체. 이번에 되셔야죠. 이번에 되시고 2차로 해서 그래서 좀 시간은 저는 좀 그래도 짧은 기간이지만 아침부터 좀 저녁까지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어쨌든 직장을 하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하시더라고요. 퇴근해서 오면 7시인데 되면은 나는 일하면서 공부했다. 어? 그러고 안 되면은 나는 직장 다녀서 일하면서. 근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공부만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네, 합격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어쨌든 시간 뭐 할 필요는 없는데 부족한 절대 공부 시간 양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필요해 공부 시간 양이. 그러니까 다른 것도 보통 1년 걸리잖아요. 실망하지 말고 보통 남의사라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1년 이상 하셔야 될 것 하여튼 같아요. 뭐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다 되실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셔서. 아니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문제 좀잘 이해져가지고. 예, 솔직히 문제가 전화번호 솔직히. 나중에 오실 수 있어요, 내 대신. 내가 좀 11월 중순부터 좀 바빠질 것 같아요. 현장도 나가야 돼 그래갖고 김수현 선생님이 나가세요. 김수현 선생님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얼굴 익혀두라고는 이게 잘 하셨어요. 이번에 잘 하실 것 같네요. 엄청 저기잖아. 윤 선생님보다 훨씬 나요, 훨씬. 아, 점수도 엄청 높게 나왔다니까요. 거의 70점, 있으시고 하니까 70점 정도 가까이 나왔어요. 아이고 이거 한 달에서. 한 달에서 그 정도면 우리는 우리는 뭐. 1년이나 1년에. 1년이나 했는데도 아직도 이러니까 한번 함축도 이렇게 딱 해갖고 보내주시면 잘 연구해가지고 얼른 와요. 빠지면 바로 하라고. 예, 저 빠지는 대로 바로 오케이. 투입되겠습니다. 오늘 공부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예,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네, 너무 더운가요? 에어컨 틀어달라고 그럴까요? 환기가 안 되니까 답답해. 답답해요? 그래서 여기는 앞부분은 잘 안 나오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데 앞부분에서 조금만 하면은 뒤에 부분까지 다 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그 이제 그 수목병을 방지하는 그런 거, 병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검역을 해야, 그 41조 검역을 해야 되고, 그죠? 식물 검역. 나라마다 저기 하는 거고. 수목병의 발생 예찰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예찰을. 어떤 거를 예찰을 해요? 거기 보시면은 그 모든 수목병의 발생 정도는 기주식물의 감수성, 병원체의 병원력과 밀도, 그리고 환경요인, 특히 기상요인이 이들에게 미치는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수목병의 발생 예찰에 어떤 여기 하고 있어요. 밑에 부분. 어떤 한 가지 요인이 검토만으로는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없으며 항상 모든 발병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60년대는 솔리 복발이 42쪽 밑에 부분 하고 있어요. 솔라방, 흰불나방 이런 게 이제 그 예찰 대상이었고요. 70년대는 털록병, 그 다음에 현재는 재선충, 삼나무 시드름병, 잣나무 털록병 이런 게 주요 11가지가 있대요. 이거를 예찰을 해야 되는 거고, 관리하기 위해선 내병성 품종을 이용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예로다가 중간에 보시면 포플러처럼 무성 번식이 잘 되는 수종의 경우 선별된 저항성 개체를 직접 크론으로 실용할 수 있다, 이런 거. 그 모수를 활용해 갖고 이제 크론이라는 게 뭐예요? 유전자 그 형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갖고다가 이제 내병성 품종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밤나무 줄기마름병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연구를 하는가 봐요. 그런 얘기 쭉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임록병에 대한 저항성인 포플러 1호와 2호가 육성되었다. 전번에 포플러 저기 했죠. 네. 우리 저 첫날 했을 때 메람소프라 알아두셔야 되죠. 메람소프라. 그 다음에 중간 기주 뭐예요? 현오색, 낙엽송, 메람소프라. 예. 그거를 이제 그게 이거 녹병이 걸리는데 뭐예요? 저항성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이텔라의 포플러 1호하고 2호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저항성. 그게 우리나라 최초로 그렇게 됐나 봐요. 그게. 그래서 이것은 맨 밑에 줄 봐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임목의 내병성 병중에 성공한 첫 번째 사례다. 대단한 거죠, 그죠? 그렇게 됐고 이제 44조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염 경로를 차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염원을 44조 1번 전염원을 제거한다. 전염원을 제거하는데 예를 들어 중간에 보시면 반송에 많이 발생하는 무슨 병? 입떨림병. 이거는 어떻게 돼요? 잔황포자예요. 잔황병이죠. 입떨림병이 노포데르미움. 노포데르미고 반잔황균 뭐냐면 나출돼 있는 그런 거예요. 뒤에 나중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자가 이제 장마철에 이제 많이 이제 전파가 되니까 이거를 빨리 이제 차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마 시작되기 전에 이제 미리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중간기주 이제 없애야 되고, 녹병 같은 경우는 털록병, 뭐 혹병 이런 게 다 중간기주가 있으니까 그걸 끊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도 중간기주의 제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45쪽의 넷째 줄, 우리나라에서 1970년, 80년대
잣나무 조림지에 막대한 피해를 준 3대 수목병 계속 나와요. 크로나티움 니보콜라, 송이풀 제거, 예, 그걸 제거해서 성공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밑에 보면 그건 이제 털럭병 송이풀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죠? 송이풀이 잘 보이나요? 송이풀 아시나 모르겠네. 이걸 다 이제 땅 속에 묻어뒀대요. 그렇게 이제 묻어두니까 털럭병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포플러도 그렇죠. 포플러 중간 뭐 현호색이라든가 이런 거 낙엽송을 심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계속 포플러 6번째 줄인가요? 포플러의 조기 낙엽을 일으킨 잎녹병의 중간 기준은 낙엽송인데 두 수종이 모두 중요한 경제 수종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조림할 때 낙엽송을 심지 않는다. 또 시험에 났던 거죠. 모가나무, 꽃사과, 산사, 아그베나무 등 장미과 식물에 많이 발생하는 붉은병 분익경의 중간 기준은 향나무인데 이들 뭐 조경수를 심는 건 수종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안 심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넘어가고요. 거기 보시면 넷째 줄 소나무 혹병균, 소나무에 일어나는 혹병균 있어요. 이건 크로나티움이에요. 아까 얘기한 그것도 털럭병도 크로나티움으로 시작되죠. 이게 소나무 홍록병도 크로나티움. 입에 발생하는 건 뭐예요? 크로네오프로스티움인가 그래요. 뒤에서 할 거고요. 중간 기주가 뭐예요? 혹병은 참나무예요. 그러면 어떻게 참나무를 다 죽일 수 없죠. 어떻게 해요? 눈에 띄지 않기 쉬운 혹병에 걸린 소나무를 제거해서 전염의 연결군을 끊는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토양 소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6쪽 3번. 이게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면 1차에서는 뭐 거의 안 나오겠지만 2차에서 다 이런 걸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병이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뭐 중간 기주를 제거한다거나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써야 돼. 그 다음에 토양 소독도 중요해요. 토양 소독은 소토법, 열에 의한 게 소토법, 열탕 소독법, 전기 가열법, 뭐 증기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증기 소독 트랙터가 있나 봐요. 그래서 하고 약재를 이제 혼중하는 게 있는데 뭐를 써요? 메탈락실, 하이맥사졸, 프로카모카부 이런 걸 쓰고요. 토양 관주할 때 이제 관주에 넣는 약이거든요. 그다음에 훈중할 때 또 틀린 거예요. 훈중하고 토양 관주하고 틀리죠. 훈중은 뭐예요? 메탐소드 액제, 그다음에 다조멧 액제 이런 거 갖고 이제 이렇게 눈여겨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눈여겨 봐야지 나중에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업기구 이제 이런 거 거기 보시면 녹병, 흰가루병, 삼나무 붉은 마른병 이게 적곡병인데 묘포에서 작업하고서 포자가 옷에 이제 할 수도 있고 또한 바이러스 세균에 의한 접촉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목, 가지치기, 정지 등의 작업 시에 사용하는 도구와 작업자의 손끝을 약 70%의 에틸 알코올로 소독한다.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발병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목만 읽겠습니다. 47조 건전묘를 식재해야 되겠어요. 그죠? 병에 안 걸린 거를 무병 건전목을 선발해서 심는다. 그래서 무병 건조 이제 하는 건 중간에 보시면 뭐 잣나무 털럭병, 밤나무 줄기마른병 이런 거, 밤나무 금도함정병, 오동나무 윗자루, 대추나무 이런 거는 건전물을 심으면 방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포플러 모자이크는 이거 뭐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장미 바이러스 이런 거는 바이러스 이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방제가 안 돼요. 바이러스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전묘를 심는 게 중요하고, 삽목 이거 전목 같은 거는 이제 감염 안 된 거로 해야 된다는 게 저기고요. 그러고 쭉 읽어보시면 되고, 조림 시기와 식재 방법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게 보시면은 토양 환경 개선이 있는데 그 위에도 중요해요. 그 아밀라리아 뿌리썩은병 자줏빛 날개 흰 날개 부분은 뿌리가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정상적인 것보다 그 많이 병에 걸려요. 두 번씩이나 2배에서 9배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통기성 및 배수성이 불량한 토양의 묘목을 침식하면 뿌리썩은병 피해를 받기 쉽다 이런 것도 있고, 토양 환경 개선. 토양에서 발생되는 걸 리족토니아 솔라미, 이거 뭐야? 리족토니아 솔라미는 난균강이죠. 난균강이고 모잘록병을 일으켜이죠. 리족토니아. 그러면 리족토니아가 중요한 건 뭐예요? 무포자. 아까 얘기했죠. 그 영양 생식기관에서 포자를 만들어내지 않는 게 유일한 게 있어요. 스클레토리아하고 리족토니아 솔라리예요. 그 다음에 피티움이 있고, 이제 토양에서 많이 발생하는 건 피티움이라는 것도, 이것도 모잘록병이에요. 이게 이제 모잘록병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과습을 피해야 된다. 그런데 반대로 그 모잘록병 일으키는 거, 푸사리움도 있는데, 푸사리움은 반대로 건조한 토양에서 많이 간다. 예, 그런 걸 이렇게 주의해서 보시고, 그 자줏빛 날개 무늬병도 있어요, 그죠? 자줏빛 날개 무늬병은 어디? 과수. 그러니까 개척한데 그 나무를 심으면, 과수를 심으면 자줏빛 날개 무늬병이 많이 발생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미분의 유기물을 다량 하고 있는 거는 피해야 되고, 유기물을 석회를 많이 줘갖고 빨리 유기물을 분해시켜야 되겠죠. 자줏빛 날개 무늬병 같은 거는 그 과수원을 만들 때 개척해서 하는데 많이 걸리는 게 자줏빛 날개 무늬병이에요. 또 과수원을 오래 해서 유기물이 많은 데서 발생하는 게 뭐예요? 흰빛 날개 무늬병이잖아요. 그거랑 비교를 하시는 거고, 푸사리움은 건조한 데서 많이 발생한다. 4번 비배 관리, 뭐 비료 같은 거 많이 줘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질소만 빼면 돼요. 인산이나 칼리는 많이 줘야 되고, 돌려짓기를 해야 돼요. 돌려짓기는 뭐 어딘가 있어요? 그 이어짓기 때문에 병이 많이 해요. 그래서 낙엽성 모잘록, 오리나무 갈색무늬병, 오동나무 탄저병, 뿌리옥 선충병 이런 거는 돌려짓기를 해야 돼요. 계속 그 땅 속에 이제 뭐 균들이 살거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거 윤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거기 보면 49쪽에 모잘록병 또 나오죠. 리족토니아, 침엽수의 모잘록병 균, 무포자 생성하는 건 리자토니아 솔라리, 자줏빛 날개 무늬병, 에우셔죠, 학명, 헤리코바시디움. 헤리코바시디움이니까 뭐야? 바시디움이 들으니까 담자균이겠죠, 그죠? 그 모잘록병 하는 리조토니아는 불안전균이에요. 불안전균인데 포자를 생성하지 않는 그런 균이고요. 그다음 흰 비답병균, 코로티키움이라고 했어요. 코로티키움, 흰 비답병균도 있고, 이런 거는 뭐 기주버니가 넓고 기주식물이 없어도 땅속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것들은 돌려짓기는 힘들죠. 그렇다는 얘기고, 6번 임지무육입니다. 임지무육. 그 자라고 있는데 잡초 같은 거 뭐 우리 예초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걸 임지무육이라고 그래요. 그죠? 임지무육. 임지무육은 살림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므로 병의 차원에서 위생무육, 간벌위생이라든가 간벌재벌이 중요시되고 있다. 그래서 풀베기 1번, 2번 풀베기를 함으로써 이제 그 효과 보는 것 좀 알아두셔야 돼. 잿빛곰팡이, 페스탈로치아, 삼나무, 뭐 검은돌기, 입마람, 삼나무 불금 뭐 이런 거 좀 그냥 일반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아까 뭐 소나무, 뭐 혹병, 녹병 이런 것도 이렇게 풀베기 때문에 하는 거죠. 왜? 중간 기주가 거기 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덩굴치기도 해야 돼요. 덩굴치기는 이게 나무에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눈 같은 게 많이 쌓이면 침엽수가 눈에 약하잖아요. 이런 거는 가지치기를 막 덩굴치기 이런 거를 많이 해야 되고, 재벌과 간벌 마찬가지로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50쪽 가겠습니다. 50쪽은 화학적 관계는 그냥 농약 치는 거죠. 그래서 보호살균제가 있어요. 보호살균제는 뭐예요? 병균 포자가 침입하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아까 포자가 날라서 병을 옮기잖아요. 아까 포자 그림 봤죠.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약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보로도액의 특징은 뭐냐면은 대상 그 병의 폭이 넓고 여러 가지 폭넓게 쓸 수 있고 방제 효과의 지속 기간이 길어요. 그죠? 특징 알아두셔야 되겠죠. 보로도액이 된 거. 그다음에 묘포에 여러 수종이 발생하는 다양한 병을 동시에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 있다. 보로도액. 그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직접 살균제. 직접 살균제는 뭐가 있냐면 테부코나졸, 티오파네이트 메틸, 베노밀 이런 침등성 약제가 이제 직접 살균제예요. 요번에 1차 때 1회 때 테부코나졸이 났었어요. 2차 저기 때. 그걸 주고 이게 뭐 살균제냐 살충제냐 이런 거 가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살균제인가 살충제인가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농약을 하시면서. 테부코나졸은 살균제예요. 지금 살균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티오파네이트 메틸, 베노밀 이런 게 다 살균제잖아요. 그러고 이제 그게 약을 뿌릴 때 어려울 때는 수간 주입하는 게 이제 뭐 공원수, 가로수 이런데 큰 나무는 수간 주입이 효과적이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 좋고. 그래서 이제 뭐 약제 이거 수간 주입하는 건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냥 읽어보셔요. 가셔서. 이거는 비생물적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곰팡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번 2장 생물적 요인에 의한 수목병해를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 아시겠지만 생물적 피해, 비생물적 피해, 병원체에 의한 거 86쪽 하고 있습니다. 86쪽 제2장 거기 보시면 병원체, 곰팡이, 세균, 파이토플라스마 바이러스, 원생동물, 선충, 기생, 종자식물 이런 게 다 병원체가 이제 생물적 피해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절대, 임의기생체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절대기생체는 아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임의부생체, 임의기생체는 같은 말이에요. 임의부생체라는 거는 썩어 있는, 죽어 있는 데서 잠시 생활하는 거고 평상시에는 기생체로 있는 거예요. 또 임의기생체는 잠깐 살아있는 데 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임의기생성이나 부생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절대기생체는 구분하셔야 되고 아까 얘기했어요.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기생충, 선충, 원생동물, 기생식물, 일부 곰팡이가 아까 흰가루, 녹병, 녹균병, 녹병 이게 절대기생체예요. 그런데 곰팡이는 뭐예요? 곰팡이와 세균은 임의기생체, 임의부생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임의부생체나 임의기생체는 똑같은 거죠. 썩은 데서 죽어있는 데서도 살 수 있고 곰팡이하고 세균은 다 그런 종류예요. 거의. 절대기생체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제 곰팡이의 특징은 이런 거고요. 여기 보시면 곰팡이의 특징은 흡기를 가지고 있다. 이건 이제 중요한 거죠. 흡기를 갖고 있어요. 흡기. 곰팡이는. 그래서 87쪽에 밑에서 8번째 보면 절대기생체로서 흡기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기생성 종자식물도 흡기를 갖고 있어요. 뭐 갖고 있다고요? 흡기를? 곰팡이, 곰팡이하고 기생성 종자식물, 기생성 그런 게 이제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8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균을 나누는 거거든요. 곰팡이를. 크게 5가지로 나눠요. 곰팡이는. 그래서 5개라고 그래요. 5개. 5개로 나누는데 보면은 다 이제 다 생략하고 89쪽으로 가겠어요. 곰팡이를 5개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 곰팡이는 세포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세포벽. 세포벽은 다 있어요. 세포벽은 다 있는 거지. 격벽이 있냐 없나지. 세포벽은 다 있어, 그죠? 세포벽은 다 있는데 세포벽은 굴루칸으로 돼 있는 게 있고 나머지는 키튼으로 돼 있어요, 그죠? 뭐냐면 난균강만
글루칸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키틴으로 돼 있어요. 또 이제 격벽으로 나누는 거 이제 뭐 격벽으로 또 나눠요. 격벽은 뭐예요? 고등하고 하등으로 나누는데 난균간, 접합균 이런 거는 격벽이 없어. 그다음에 잔항균, 담자균, 불안전균문 요런 게 격벽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셔야 돼. 그럼 불안전균류도 격벽이 있어. 그럼 균은 어떻게 생겼어? 89쪽에 그렇게처럼 생겼어요. 균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A에서 A 이렇게 나가서 가지를 계속 치는 거죠. 뻗고. 그다음에 F에 보면은 무격벽이죠. 격벽이 없고 G는 격벽이 있어요. 유격벽. 이렇게 곰팡이를 이 균사를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영양체예요. 이렇게 커가는 거고 균사 그림을 잘 보세요. 그러고 곰팡이는 그 무성생식하고 유성생식을 해요. 이제 90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성생식은 뭐고 무성생식은 뭐예요? 무성생식은 그 몸 자체에서 세포 분열로 그 균사 있잖아. 자기 몸을 분열을 해갖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유성생식은 뭐예요? 다른 포자 같은 게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한다 그러면 암하고 수하고 핵이 결합해서 이제 그 결합을 해서 이제 새로 생성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냥 자기 포자로 그냥 몸에서 이렇게 세포 분열해서 편한데 왜 이렇게 저기를 하시는 유성생식을 하는 거예요? 환경에 적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른 거가 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감수 분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씩 한쪽에 있는 반을 받아오고 또 다른 쪽에서 우리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몸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의 유전자가 반씩 갖고 와서 내 하나가 생긴 거잖아요. 곰팡이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가 플러스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하고 자기 거하고 반반씩 그 저기가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전인 그 형질이 더 진화가 되겠죠, 그죠? 환경에 극복할 수 있는 게 사람이 계속 진화되는 게 뭐예요? 그런 거 자꾸 사람이 형질이 틀린 사람들끼리 만나서 막 특이한 종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곰팡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성포자는 단지 영양 부족일 때만 그렇게 번성을 해요. 자기 세포 분열을 해서. 그 다음에 저 유성생식은 어느 때예요? 어떻게 해요? 환경이 아까 불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월동 같은 거 하기 위해서, 네, 월동하기 위해서 유성생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거기 밑에 보시면 한 편부터 보겠습니다. 한 편 찾으셨어요? 한 편 유성생식에 대한 건 무성생식은 무성포자를 만들고 분열포자라고 그래요. 무성 거기 나온 거. 그다음에 후벽포자도 있고 분화포자 뭐 이렇게 분생자가 들어가고 후벽 쪽이 들어가고 그래요. 이거 다 이제 또 유주포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유성생식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제 그 결합된 거니까 뭐 남포자, 접합포자, 잔항포자, 담자포자 이런 식으로 나요. 불안전균류는 이런 거 유성세대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불안전균류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성세대, 유성세대를 이제 하는 게 중요한 게 곰팡이 분류 고후에 바로 유성세대는 그 식물을 가해하는 시기는 이제 무성세대가 많고 이게 무성세대가 많고 식물 가해하는 건 언제? 무성세대. 그 다음에 월동이나 휴먼하기에서는 유성세대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 5개를 나누는데 91쪽에 보면 첫 번째 난균광이 있어요. 이제 5개로 나누는 거예요. 잘 나누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어요. 세포벽은 글루칸으로 돼 있고 이제 저기는 없어요. 격벽은 없고 거기 보시면 이제 유성생식도 하고 무성생식도 할 거 아니에요. 난균광 이게 곰팡이니까. 그럼 무성생식은 뭐냐면 유주자 포자낭에서 유주포자를 만들어내요. 이거는 유주포자낭이 있어. 여기 그림은 없는데 이게 쭉쭉 이게 이렇게 동그란 데서 이제 나와. 이게 이 편모 가꾼 게 이런 게 나온다고요. 이게 유주포자예요. 92쪽에 보시면 어디서 나와요? 난균광이 무성생식할 때 이게 유주포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주포자에서 나온 걸 이제 그 무성생식할 때 이 유주포자에서 나온 것을 유주포자라고 하고 그냥 몸체가 분열돼서 나온 거를 뭐예요? 분생포자라고 그래요. 무성생식할 때 2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난균광. 유주포자가 나오고 그냥 분생포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유성생식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지포자 할 때 편모를 갖고 있어요. 편모. 그 다음에 꼬리가 있는데 편모라는 게 이제 털이잖아요. 근데 털을 갖고 있는데 꼬리에 털이 달려 있는 것도 있고 그걸 민꼬리라고 그러고 털이 없는 걸 민꼬리, 털이 있는 걸 저기 그래. 이 그림 보시면 알죠, 그죠? 꼬리에 보면 A는 민꼬리죠. 그다음 B 같은 거 털이 있으니까 털꼬리형 뭐 편모 C도 보시고 이렇게 모양이 생겼어요. 난균강에 이건 뭐 무성생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거 무성생식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네? 유지포자 무성생식이냐 유성생식이냐 물어볼 때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유성생식으로 이제 할 때는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면 이제 결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큰 게 있어요. 그 장난기라고 그러고 조만한 게 있어요. 그 장정기. 그러니까 장난기 아니면 암컷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소형은 장정기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둘이 만나서 남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유성생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휴면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얻은 거를 유지포자로 휴면할까요? 아니면 그 남포자로 휴면할까요? 남포자. 왜냐하면 유성생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무성포자로 생성된 유지포자는 두 개의 편물을 갖고 있다. 중요하죠. 왜 편물을 갖고 있냐? 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난균강은 그 물에서 활동하는 거죠. 모잘럭병, 뿌리 썩은 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파노마이체스 피티움. 아파노마이체스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피티움은 꼭 애워두셔야 되고, 흰녹 가루병을 일으키는 알부고, 푸스투라, 그 다음에 윌스니아나, 그 다음에 역병 일으키는 거, 역병 중요하죠. 파이토프토라, 녹균병 일으키는 거 중요해요. 브레미아, 브레밀리아, 그 다음에 뭐 페르노스 뭐 이런 게 있고, 페르노 플러스 뭐 파라가 있고 뭐 쭉 있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쭉 나와요. 이건 난균관이에요. 난균관은 나눌 수 있어야 돼. 쭉 읽었죠. 흰가루병 일으키는 거, 역병, 녹균병 이렇게 나오는 거. 그래서 이제 난균관은 뭐 글루칸으로 돼 있다 그런 얘기고, 무성으로 유지포자를 만들어낸다. 그것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그 모잘록병이 될 때는 이제 얘가 대한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꼬리가 달리고 어쩌고저쩌고 물에서 좋아한다 이런 얘기고, 그 유지포자는 그 92쪽에 2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유지포자는 올피디움이라는 게 있어요. 올피디움.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올피디움이라고 있는데 그거만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다음은 접합균 아문이 중요해요. 접합균 아문. 이거는 그 주로 구성 생활을 하는 엔도진이라고 써요. 93쪽에 보면 접합균인데 엔도진이라는 게 있죠. 엔도진. 균류 곰팡이인 접합균류. 엔도진 알아두셔야 해요. 균군의 일종이요. 나중에 이제 균군할 때 엔도진이라는 그 곰팡이가 나와요. 이거는 뭐야? 접합균이에요. 접합균은 이것도 유성생식, 무성생식을 하겠죠. 그래서 유성생식은 뭐예요? 접합균이라고 그냥 해요. 그 다음에 무성으로 생긴 거는 분생포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접합균은 요거 엔도진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 뭐 곤충에서 그 기생하는 그 곰팡이가 있어요. 엔토모프토라라는 게 있고, 메소스포라가 있고, 뭐 잡아먹는 포식류 이런 거, 선충을 잡아먹는데요. 이게 포식하는 그런 게 있고, 리조푸스라는 게 있고, 무코아 이런 거는 접합균이 있는 거는 그 곰팡이 중에서도 수목에는 별로 안 나타나는 그런 곰팡이니까 접합균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균군 곰팡이가 접합균이다. 엔도진이라는 게 나와요. 나중에 이거 엔도진이 균군이라고 항상 강조했죠. 그게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잔항균 암으로 들어가겠어요. 잔항균 암은 종류가 제일 많아요. 제일 커. 제일 많은 쪽, 그죠? 웬만하면 다 잔항균이에요. 예, 잔항균이라고 그랬고, 거기 보면 효모라든가 있고, 그 다음에 키틴은 뭐 세포벽은 키틴으로 돼 있고, 격벽이 있어요 없어요? 격벽이 있다. 단순 격벽이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무성세대, 무성세대, 유성세대 있죠. 그래갖고 유성세대는 뭐 잔항포자라고 부르고 무성세대는 이제 이것도 분생포자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잔항균은 그 그림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그림을. 그 어떤 5가지인가가 있어요. 잔항균은 모양에 따라 5가지가 있다. 반잔항균이라고 있어요. 반잔항균. 그래서 94쪽에 보셔요. 반잔항균. 전번에도 강조했는데 반잔항균이라는 건 뭐예요? 이쪽 맨 위에 거. 이게 균이 바깥의 표면에 낮출됐다 그래서 반잔항균이에요. 반나 뭐 이러잖아요. 우리 뭐 옷을 벗을 때 반나 뭐 이러잖아요. 반이라는 게 옷을 아니 이거 벗었다는 이게 표면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잔항균이 5가지 형태로 돼 있다니까요. 표면으로 나타난 반잔항균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 자꾸 강조를 하냐면은 1차 때 시험에 뭐냐 뭐 테풀이나 위즈넬이라는 벚나무 빗자루병에 대해서 났잖아요. 이거는 반잔항균에 속하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그 표면에 잎사귀 뒤에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났어요. 바깥으로 반잔항균이 A가 B하고 C하고 D하고 틀리잖아요. 모양이. 이런 꼬자가 바깥으로 드러나고 나머지는 공 속에 들어있고 뿔각 속에 들어있고 D도 약간 이거 반쪽에 접시 모양으로 돼 있는데 붙어 있잖아요. 포자가. 이걸 갖고 형태를 갖고 이제 5개로 나눈다니까요. 잔항균을. 그런데 낮출 잔항균은 뭐예요? 다시 한번 93쪽으로 들어가 봐요. 예. 낮출됐다. 낮출됐다. 단일벽이다. 테풀이나 위즈넬이 벚나무 빗자루병이 이런 모양이다. 벚나무 빗자루병. 예, 반잔항균이 낮출됐다. 표면에 표시된다. 예? 그런 얘기예요. 또 2번 부정 잔항균가 있어요. 부정이라는 건 동그란다는 거예요. 공을 한문으로 쓰면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균이 이렇게 공 속에 들어 있어요. 비처럼. 예. 그러면 어떤 게 있어요? 이거 공처럼 돼 있어요. 예. 그거 뭐예요? 페니실륨 아스피라길러스. 그죠? 94쪽 맨 위에 보면 페니실륨 아스피라길러스 있어요. 내가 자꾸 뒤에를 안 보려고 그랬는데 이 아스피라길러스 페니실륨하고 아스피라길러스는 무슨 균이에요? 목재를 변색시키는 목재 부균에 속하는 거예요. 색깔을 변색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스피라길러스는 무슨 색깔을 변색시키나 그게 또 중요하죠. 그죠? 네? 아스피라길러스는 검은색이에요. 그죠? 페니실륨은 무슨 색? 녹색이나 누런색을 하는 게요. 이런 모양이 공 속에 들어있다고요. 포낭 이게 아스피라길러스가. 그 다음에 C가 있어요. 이거 뿔처럼 생겼죠. 호리병처럼 생겼어요. 호리병 속에 들어있는 건 뭐예요? 뭐가 있어요? 흰가루병, 예, 각균강이라고 그러는데 흰가루병, 맥각병, 탄저병, 거름병 이게 대부분 각균강. 이게 다 잔항균이잖아요. 잔항균 중에서 요 속에 이렇게 각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뿔처럼 생긴데 뿔이 있을 수도 구멍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가 있어요. 막혀 있죠. 그런데 A 같은 경우는 그냥 바람에 날리겠죠. 그죠? 비교를 한다면 이 4가지를 갖고 비교를 한다면 바람에 잘 날리겠죠. 그냥 낮출됐으니까. 그죠? 예. 근데 B하고 C하고 D 같은 건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오거나 예? 장마철이 지나야지 이게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마철이 지난 거고 A 같은 경우는 바로 번지는 거예요. 그죠? 나트륨 같은 경우는 그 모양을 보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D 같은 경우는 반균광이라고 해요. 접시 모양처럼 거기에 포자가 있어요. 포자가 쭉 붙어 있죠. 포자 하나하나마다 8개가 포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포자를 세아리면 그 동글동글한 게 있잖아요. 8개로 다 그려놨잖아요. 그 반균광 같은 경우 이렇게 접시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뭐가 있어요? 리티스마, 로포데리움이 뭐예요? 입떨림병의 저기죠. 예, 예. 그럼 입떨림병의 모양은 어떻게 생겨? 요거를 C를 생각 아니에요. D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접시 모양이 붙어 있는 로포데리움. 잔항 반으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잔항 반 위에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소방잔항균이라고 그래요. 소방잔항균. 그런데 이거는 뭐 어떤 거하고 비슷하냐면은 이제 잔항인데
이게 아까 그 왜 자자 뭐 이렇게 막 헷갈린다고 그랬잖아요. 자자 이렇게 겹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네. 포자가. 근데 이거는 그 균들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이중. 네? 아까 단일벽으로 돼 있는 균이 뭐라고 그랬어요? 반자난균은 단일벽으로 돼 있잖아요. 단일벽으로 해서 거기에 포자가 붙어 있죠. 이렇게 단일벽 여기 그림이 여기 포자가 있는 거고 이 저기 그 소방자난균은 그 저기 벽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림은 없어요. 근데 아까 우리 봤잖아요. 자자 그림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 포자들이 아니 저기가 자낭 저기가 두 겹으로 돼 있는 거죠. 예? 아까 얘기한 그게 그 위에 영양기관이 있는 게 지금 자낭 저기가 저기잖아요. 그 겹으로 예, 그 34조 아까 본 거 거기를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중막으로 돼 있어요. 그 뭐 어떤 균이야? 엘시노라는 게 있고 벤추아리아가 있고 마이크로스페라리가 있고 구이구 나르디아 이런 게 있어요. 요게 이제 뒤에 가시면 이제 할 때마다 내가 앞으로 가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중벽이라는 게 중요해요. 네? 소방자난균관은 이중으로 돼 있다. 단일로 돼 있는 거는 반자난균관이다. 이게 제일 많으니까 요거 모양을 연결시켜서 외우셔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 돼. 그냥 외우는 거보다는 이해하는 게 더 빠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담자균으로 넘어가겠어요. 담자균 95조. 하죠. 그럴까요? 한 5분 전. 아유.